자, 안녕하십니까. 신태용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저하고 이제 외환 전문적 2종 과목 중에 가장 문항수하고 배점이 높은 수출입 실무 쪽에 대해서 핵심 요약 자료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외환 전문적 2종 과목이 여러분 그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첫 번째가 지금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무역 규칙이죠. 그리고 외환 관련 여신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과목은 수출입 실무하고 외환 관련 여신 파트이고요. 수출입 실무 쪽이 지금 전체 배점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점 배점에 문항수는 이제 35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교재의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기본서를 공부를 처음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하시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그러니까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은 교재에 포함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 실무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의 작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기초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수입 업무, 그러니까 수입 실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출 실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출 실무 기초부터 지금 이 기본서의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중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출입 실무 기초, 그러니까 수출입 실무 시간의 첫 번째 과목이죠.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역 거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코텀스 2020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상의 이제 제한 사항들과 그리고 대무역 결제 방법 중에서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수입 실무와 수출 실무가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학습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자료집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당사자 간의 수출입 계약 서류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서류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 내용하고요, 제반 조건 등을 문서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매도인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정식 계약서를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 그리고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퍼시트라고 하는데요,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이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 매도 의사 표시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구매 주문서라고 하는 서류고요. 물품의 구매 수량과 각종 거래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매수인이 물건을 파는 매도인 앞으로 작성한 주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서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서류 정도는 이게 어떤 건지 세일즈 컨트랙트 그리고 오퍼시트 그리고 퍼체스 오더 이 3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무역 계약 거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이 부분까지는 몰라요.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은행 실무에서는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출입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지금 수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뭐 중요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에 제시해드리는 거는 어떤 제목 정도만 제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뒤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는 제목, 정의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품질 결정 방법에는 검사매매, 견본, 그리고 표준품, 그리고 상표,
그리고 명세서 매매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선적 품질 조건하고요.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이제 재산국으로 내보내야 될, 수입국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상보험의 종류에는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박보험, 그 다음에 적화보험, 희망이익보험, 그리고 뭐 항해보험과 기관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적화보험은요, 저희가 흔히 매도인, 그 수출상이, 수출상이 그 보험에, 부과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화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요.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인 실제 화물이 손상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화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희망이익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화물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멸실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보험이다. 통상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송장 금액의 한 10% 정도를 희망이익으로 간주한다라고 기본서에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손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상 손해는요,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저희가 토탈 로스라고 하는 전손해는요, 현실 전손하고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실 전손은 용어 그대로 보험 목적물이 그러니까 화물이 되겠죠.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아니면은 점유권을 박탈당했거나 원래 성질을 상실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게 된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 목적물이요, 회복에 가망이 없거나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과 그리고 구조한 이후에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오히려 초과해서 이러한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화물이 존재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손은요, 단독 훼손하고요, 공동 훼손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단독 훼손에는요, 담보 위험에 따른 목적물의 분손 가운데서 공동 훼손이 아닌 손해,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주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될 성격의 손해를 단독 훼손이라고 하고요. 공동 훼손이라고 하는 건 선장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장이 배를 운송하고 있는 선박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 훼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여기서 요약자료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에 이제 보험, 저희가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적화보험. 화물에 대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적화보험이라고 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흔히 저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포괄보험하고요, 개별보험으로 나눠요. 이 포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오픈 커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행되는 보험증권은 이제 포괄 예정 보험증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보험 가입 시점서부터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기간까지에 그러니까 계속 물건이 실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 예정인 화물 전체에 대해서 미리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건별로 하나 선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수익국으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포괄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된 범위 안에서 개개의 화물이 운송이 될 때마다 이 계약 범위 내에서 개별 위험을 자동적으로 커버를 하기로 하는 방식의 보험계약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에 포괄 보험계약 내에서 체결이 된 상태에서 개별 화물이 나갈 때마다 이 포괄 예정 보험증권에 근거해서 매 건별로 발행하는 보험 서류를 저희가 보험 증명서, 저희가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지 않으면 보험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저희가 보험증권 하잖아요.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포괄보험이 아니에요. 개별보험인데요. 매 건별로 운송되는 화물 매 건별로 개별 계약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범위 내에서 발급되는 보험 관련 서류가 보험증권 즉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요. 개별 선적분에 대한 보험 요건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그 위험의 개시 전에 즉 선적 전에 직전에 매 건별로 체결하는 보험을 개별 보험이라고 하고 이 보험 계약 하에서 매 건별로 발급되는 보험 서류를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괄보험을 가입하고 그 가입된 계약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화물이 선적이 돼서 반출이 일어날 때 그 건별로 발급하는 보험 서류를 보험 증명서 내지는 보험 확인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포괄보험은 가입하지 않고요. 그냥 건건이 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 선적 전에 개별로 발급하는 보험 서류를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다시 보험증권하고 보험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신용장 방식에 의한 국제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그러니까 UCP 600에서 보험 서류를 받아야 될 때 제출받아야 할 때 인정되는 보험 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제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는 거냐면 흔히들 그래요. 가격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역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수출상과 수입상이 어디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할 거냐라고 하는 국제 규칙이거든요. 인코텀스라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인코텀스 20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물품 매매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을 규정하는 국제 규칙이라고 하는 인코텀스라고 하는 국제 규칙은요. 매 10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 인코텀스 2010이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인코텀스 2020의 룰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용어 자체를 전체 다 보지 않고 그냥 가격 조건이 어떠냐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2020년에 인코텀스가 개정이 되기 전에 2010을 적용받을 때는 어떻게 나눴었냐면요.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첫째 E그룹. 그러니까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요. 그 다음에 F그룹. 그 다음에 C그룹. 그 다음에 D그룹.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인코텀스 2020에서 바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2개의 그룹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게 나눠진 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모든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규칙 7개 조건,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코텀스 2020의 룰에 해당되는 규칙은요, 조건은 총 11개가 있는데요. 모든 운송 방식에 다 사용할 수 있는 7개의 조건과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으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서를 보다 보니까 4개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그룹이냐, F그룹이냐, C그룹이냐, D그룹이냐라고 하는 거, 이 조건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대로인데 4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자면 맞지가 않고요. 이렇게 바뀐 룰대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7개 조건,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 사용이 가능한 4개 조건으로 인코텀스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중에서 이제 7개 조건하고 4개 조건, 7개 조건하고 4개 조건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가격 조건 쪽에서 인코텀스에서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제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가의 조건이 총 11가지 중에서 모든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조건에는 7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은요, EXW, FCA,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DAP, DPU, DDP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이니셜을 가지고 E그룹이냐, F그룹이냐, C그룹이냐, 뭐 D그룹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바뀐 게 맞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EX웍이라 그래가지고요, EXW라고 하는 공장 인도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매도인, 그러니까 수출상이요, 자기의 건물, 내지는, 적출지, 하여간에 회사, 뭐 어디겠죠, 그죠? 거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넘겨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은요, 자기가 물건 만들면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매수인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코텀스 2020 룰 중에 매도인의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제시해드리고 있는 EX와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물건 만들면 자기 공장, 내지는 자기 공장 근처 어디 뭐 지정된 장소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넘겼다 그러면 매수인이요, 수입하는 사람이,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할 건데, 중국에 있는 수출상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매수인한테 넘긴다, 그죠? 그럼 매수인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수입상은요, 수출상의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시점서부터, 만약 공장에서 인도를 한다면, 나오는 시점서부터 중국에 있는 어떤 선적항까지 화물을 싣고 오는 비용,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적하보험 비용, 그리고 운임, 그리고 자국, 수입국으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뭐 수입 통관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비용을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 지금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공장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서부터 이제 중요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정의만 그냥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FCA라 그래가지고요, 운송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도인이 통관까지는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수출 통관. 자국에서, 수출국에서 통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통관을 완료한 다음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뭐, 있겠죠. 그죠?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운송장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의 위험하고 비용 부담은요, 통관까지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선적을 하고 하는 거,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을 안 해요. 상대적으로 매도인한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조건이 이제 CPT라 그래가지고요, 운송 장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운임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물품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선적지에서 운임까지는 수입국에 들어올 때까지 운임은 부담을 해주는데 위험하고 추가적인 비용은요, 그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한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조건을 CPT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건 7가지 조건 중에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CI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그죠? 매도인이요, 화물 운임하고요, 그 다음에 적하보험료까지는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위험과 비용보다 위험의 인도, 그러니까 인도 시점은 조금 전에 보셨던, CPT 조건과 동일하게 어디까지만,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로 넘어가는데요. 다섯 번째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D로 넘어갈수록 E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 E, 쉽게 얘기하면 E, F, C, D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매수인이 아니고요. 매도인의 부담 및 위험 이전이 점점 더 높아지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AP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고요. 수입 통관까지는 안 해요.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까지는 안 해주는데 통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 인도되는 조건을 DAP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DPU란 조건도 있고요. 이거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요 앞에 그 조건하고 비교를 하자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동일한 조건인데요. 지정된 터미널뿐만 아니고 어떤 목적지에서 양하된 이후에 앞에 조건이 양하지 않은 상태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DAP 조건이 그죠? DPU 조건은요. 양하된 이후에 매수인한테 위험이 이전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7번째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 거예요. 한번 DDP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매도인이 즉 수수상이 뭐까지 해주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관세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통관까지 수입 통관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구간으로부터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지금 어디까지 해주는 거냐면 통관 업무까지를 매도인이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총 11가지 조건 중에서 아까 EX웍이 매도인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번째 조건 DDP 조건이요. 관세까지를 다 납부해주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관세 지급인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DP 이 조건이 매도인이 반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큰 조건이 DDP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7가지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이 EX웍 공장인도 조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세지급 인도 조건 DDP 조건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4개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무역거래를 당사자 간에 수출입 당사자 간에 무역거래 하시는 걸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 지금 보고 계시는 4가지 조건 FAS 저희가 그다음에 FAS 이제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선 인도 조건 프리온보드라고 해가지고 FOB 그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요. CFR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 프레이 차지하고 인슈어런스 보험료까지를 수출상 즉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조건이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수출입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조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4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측 프리 얼렁사이드 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요. 매도인이요. 통관은 안 해요. 수출 통관은 안 해요. 자국에서 물건 나갈 때. 어디까지만 하는 거냐면 물건 싣고 나갈 배 있지 않습니까? 선박 본선에 선측 배 옆에다가 갖다 주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가 돼요. 배에 실는 것서부터는 매수인 즉 수입상이 해야 되는 조건이 프리 얼렁사이드 쉽이라고 하는 선측 인도 조건이에요. 요 4가지 중에서 점점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프리온보드라고 하는 본선 인도 조건 FOB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FAS가 선측이었잖아요. 뱃머리 근처에 갖다 놓으면 배에 실는 것서부터는 수입상 네가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어디까지요? 배에 실는 것까지 본선 적재까지를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 이후서부터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선에 적지 않을 때까지만, FAS는 배 앞에, 본선 앞에 물건 갖다 놓는 것까지만, FOB는 본선에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본선에 실었으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될 텐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적합보험 가입 누가 할 거냐? 매수인 네가 해라 이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물건 배에 실린 것까지만 해줄 테니까. 또 운임 누가 낼 거냐? 운임도 매수인 네가 내라 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CFR하고요, CIF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FOB라고 하는 거, 본선 적재 조건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약 조건이다, 가격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CFR, CIF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FR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운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프레이차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도인이 어디까지요? 조금 전에 FOB 조건, 본선 인도 조건에서 배에 실린 것까지만 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배에다가 물건 실어 주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가 되는 조건이었다 이거죠. CFR은요, 어떤 조건이냐면 어디까지는 해주면, 본선에 당연히 적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올 때까지 해상 운임, 운임까지를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위험부담은 적지 않은 시점에 끝나지만 운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본선인도 조건 FOB보다 CFR이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는 게 좀 늘었죠. 운임까지니까. 그 마지막이요,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CIF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캐리지 인슈어런스, 보험, 적합보험, 그리고 프레이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어디까지만, 운임까지만 부담을 했잖아요, 여러분. CIF 조건은 운임에다가, 해상 운임에다 못 가요. 물건이 운송 중에 발생할 사고, 운송 중에 화물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가입하는 적합보험, 이 보험료까지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FR보다 요거까지를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위험의 이전 시점은 본선에 여기 있나요? 적지 않은 시점에 위험은 이전이 되고, 비용 관계는 운임하고 보험료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다. 저게 바로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FA의 선측인도 조건은 조금 거래 빈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해상 및 내수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저 4개의 조건 중에서 본선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 그 다음에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는 가장 계약 빈도가 높은 가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FA의 선측서부터 본선 인도,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CIF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뱃머리, 배 근처에 갖다 놓으면 끝. 이거는 본선 적재까지는 네가 네 비용으로 배에 실어 놔라. 그 다음 이건 본선 적재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상 운임까지 수출상 네가 내라. 이거는 운임 포함해, 운임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운송 중에 적합보험까지를 매도인 네가 네 비용으로 커버를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4가지 조건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이거 각각의 11개 조건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럼 적합보험의 가입 주체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운임을 누가 어디까지, 운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또 아니면은 운임 부담의 최종 종료지를 표시되는 목적지를 선적 항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착 항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11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